네, 2025 서울대 의대 인재성 면접 대비 2024년 서울대학교 기출 분석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7번, 8번, 9번 우리 책에 있는 세 문제를 요 4강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영도 원장님과 같이 합니다. 네. 7번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가 굉장히 좀 짧아요. 네. 이건 뭐 정시 문제라는 것이 딱 느낌이 딱 옵니다. 선천성 질환을 출생 전에 높은 확률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국제 대회가 개최되었다. 자,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그거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회의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뭐 대한민국 대표의 의사로서 네. 뭐 얘기를 하라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죠? 자, 일단 그렇다면은 뭐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아는 바를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선천성 질환 뭐 이렇게 불치질환 뭐 많이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불치질환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치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암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선천성 질환하면 뭐 흔히들 우리 예전에 그 혈압병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혈압병도 있을 수 있고 선천성 뭐 기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는 바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서 지원자나 주변에서 선천성 질병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흔히들 장애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 할머니 할아버지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선천성 질병이 있는 분으로 고통받는 거를 네가 경험한 적이 있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도와주는 것이냐 또 이 고통을 아느냐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 선천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뭐, 예방하는 기술이라고 했죠. 그죠? 방법에 네.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지금 우리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에도 표현했듯이 이제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임신을 하면 임신 몇 주 차에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양수 검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수 검사를 통해서 선천적인 어떤 기형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태아의 질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했는데 이게 양수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뚫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의학적인 어떤 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그래서 임상이라는 것이 임상 3상 4상 하는 것들이 그런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고 어떤 질환 선천성 질환 또는 어떤 지병이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4번이 가장 핵심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렇죠. 4번 우리 원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4번 문제는 사실 꼬리 지문으로 이제 나오는 문항인데요. 사실 그 문제 지문에서도 사실 보면은 예측은 할 수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 기술의 적용 범위라는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실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천적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대두된 윤리적 문제는 선천성 질환을 어디까지 이 기술을 확대를 시킬 것이냐, 뭐 매줌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의료 윤리, 과학적인 생명과학 윤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윤리성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문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제 질문이 작다 보니까 제 질문을 제가 이제 추가 질문 한 3가지 정도를 더 나눠놨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임상 결과를 어디까지 신뢰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문제가 이것도 이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몇 퍼센트 지금 말기암 환자에게 새로운 것이 지금 임상을 통해서 60%는 낫고 40%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네가 추천할래 안 할래 뭐 이런 문제들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그 기술을 그 환자들에게 권유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지원자가 의사로서 이제 환자에게 권유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과연 어떤 걸 기준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추가 문제. 요것이 좀 실제로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그 정시는요, 서울대 정시는 이제 패스 앤 페일로 통과냐,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나눈다는 어떤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심화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또 이게 또 모르죠. 예, 뭐 채점 기준이야 뭐 서울대 맘대로니까. 그랬을 때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용 범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냐. 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기암 환자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초기 환자인데 예를 들어서 뭐 부작용이 심한 거를 추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기암 환자인데 이것이 근데 또 여기 그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도 과연 적용 범위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의료보험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었죠. 그다음에 이거 비싸면 적용 또 못 치는 거죠. 만약 그 환자가 이 돈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새로 나온 신약이다 보니까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과연 그랬을 때 권유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다양한 문제를 얼마만큼 접해봤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조건 제시문이 짧을수록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문제죠. 이 부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렇게 답변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또 우리 원장님 하나 좀 더 정리를 하신다면. 네. 그 기술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높은 확률로 예방을 하는데 선천성 질환 중에 어떠한 선천성 질환이 이제 나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 이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력에 선천성 질환이 있는 가정에 해당할 경우에 뭐 진행을 한다. 혹은 우리가 정말로 위험한 선천성 질환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고 부작용이나 임상 결과를 계속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장시켜 나간다. 약간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친구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 상황을 깊이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수를 더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제가 이제 왜 안 나오냐 했습니다. 자, 평등에 관한 문제. 네, 평등에 관한 문제.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왜 안 나오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시행되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거 분명히 올해도 나올 거예요. 내가 보면 좀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그 학교에서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남학생이라도 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이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대두되면서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 어떤 평등에 관한 차별금지에 관한 문제의 전조 문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등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평등에 대한 어떤 기준, 평등은 어떤 기준으로 평등하다고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동일성이라는 그 마지막에 있죠. 동일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자마자 평등에 대한 지지도 똑같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즉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은 평등이라는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제에서 재작년에 문제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이거 얘기했는데 평등이냐 공정이냐. 즉 예를 들어서 나랑 6살짜리 여학생과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할 때 과연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달려야 하느냐 아니면은 걔는 50m 아니면 60m 어느 위치에서 과연 달릴 때 공정하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요거 나머지 우리 문제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제시문을 근거로 평등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계속 그 연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난번 강의에서 연이어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친구가 실제로 학교에서 저 평등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한 활동이 무엇이었는가를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똑같이 나누어 갖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서 조금 더 평등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평등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여기 3번에도 포괄적 금지법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이슈화됐던 게 뭐 어떤 젠더 문제라든가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들이 이슈화되고 있고요. 과연 이것이 이제 인간의 행복 추구권에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법리적인 거와 어떤 그 평등 뭐 이런 걸 떠나서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이거는 우리 이 수험생들은 미래의 의사로서 과연 의사로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네. 예, 이거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즉 어떤 환자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과연 이것을 이제 어떤 병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예전에는 우리가 한번 시대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다. 저 사이코야. 변태. 이렇게 했지만 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떤 병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건 이제는 병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야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포괄적 금지 조항이라는 것이 이제는 남학생이어도 성적으로는 생물학적인 남자지만 얘는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앞으로는 또 남자로 살다가도 나는 이제 여자로 살고 싶어 하면은 여자로 살 수 있는 뭐 실제로 이제 핀란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캘리포니아라든가 요렇게 이제 많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의사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 한번 지문을 잘 읽어보시고 뭐 우리 평등에 관한 문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해봤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9번 문제 상당히 좀 어려웠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요 9번 문제 한번 대략 읽어보시면서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너무 길어서. 네. 일단 내용은 고3 학생이 2명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3이라고 굳이 가정하진 않지만 한 친구는 어쨌든 간에 피아노 전공 입시를 준비하는 거고요. 한 친구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고입을 준비하는 대입을 준비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층간 소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조용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자기의 그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고 피아노를 전공을 하는 친구는 어쩔 수 없이 피아노를 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층간소음 허용 기준을 엄청나게 윗도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더 위에 올라가서 너무 막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한쪽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 애매한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마다 생각이 각각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고3 수험생이다. 근데 목표와 방법이 다른 거죠. 네. 한 명은 이제 그냥 시험을 봐서 이제 수능을 봐서 가야 되는 친구고, 한 명은 이제 피아노 실기를 봐야 되는 사람이고, 자, 똑같이 수험생이니까 대학을 합격해야 된다는 목표는 같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이 한 명은 피아노고, 한 명은 조용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윗집 아랫집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이렇게 풀이가 이제 어디 사이트에 좀 올라오는 걸 봤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데시벨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데, 데시벨 이 자료는 좀 언급을 잘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40데시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 허용치가 네. 45데시벨이고,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보면 41데시벨, 그죠? 예, 네. 그렇게
그렇게 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겨우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고 나머지 거의 거의 허용치에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매일 밤 5분 동안 측정했는데 네. 매일 밤이니까 야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10시부터니까 딱 10시하고 이게 이 10시 이것도 구분도 딱 10시예요. 10시인데 보면은 주간이 6시부터 10시고 야간이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야간이라고 하면 저녁이 아니고 이제 밤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딱 경계에서 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10시 이전이면은 뭐 허용되는 이건 거죠. 허용치보다 안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에 따라 맞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자가 아래층 학생인 경우와 윗집 피아노 전공 학생인 경우로 각각 대처 방안을 말하라. 예,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고 어떤 배려 능력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인성 그다음에 상황 판단 뭐 이성적 판단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우리 지원자가 아래층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계속 강조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1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내 입장만 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특히나 기준치를 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죠. 기준치가 넘지 않더라도 소음이라는 거는 개인적 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될 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그 다음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피아노 데시벨이 정말 높은 게 이틀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 일정을 혹시 조율을 가능해서 내가 항상 집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닐 테니까 어떤 식으로 날짜를 좀 바꿀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공감, 그리고 서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공감을 하면서 본인도 이 정도 기준까지 인정을 해주면은 이 정도 소리까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가 좀 약간 양쪽을 걸쳐야 되느냐. 이 전 문제를 보면은 제시문을 보면 여기 10시에 걸쳐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친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공부하는 친구와 피아노 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중간에 걸쳐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벌써 이 문제 속에서 벌써 지금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죠. 네. 예. 즉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자. 서로 대두될 필요 없이. 왜냐하면 입시가 한 치 앞으로 다가왔으니 그냥 우리가 그런 분쟁을 최소화하고 빨리 각자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니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대처 방안을 얘기를 해달라. 뭐 요거가 이제 1번일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저는 이제 2번 문제가 실제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부수 문제로. 윗집에서 내가 아니 그래 시끄러워? 그럼 내가 300만 원장 상당의 무음 피아노를 살 테니 일부 돈을 내라. 니들이. 자, 요 문제 상당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 우리 고3생들에게 이게 내가 좀 일부 해보니까 상당히 이거 좀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게 시끄러운 건 윗집이 시끄러운데 왜 우리 보고 돈을 내라고 그래? 네.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예.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논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상황을 정말 깊이 다시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 300만 원이라는 가격의 금액이 어떤 친구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한테는 저거 해버리고 내가 신경 안 쓴다면 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기 입장에서 전 이렇게 할 거예요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떤지 확인을 하고 저기에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다양한 생각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요 시끄러운 상황을
더 분쟁을 통해서 더 끌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야. 근데 300만 원에서 뭐 절반 내라고 한다고? 아니 그럼 150만 원이야. 내가 150만 원 들여도 내가 조용히 공부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내가 하겠다. 요게 이제 어떻게 이게 현명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 예전에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역할 분담에서도 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직접 다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비용을 들여서 다른 일을 함으로써 그 비용만큼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네가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2번 문제를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시끄러운 건 윗집인데 돈을 왜 가네 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떤 고정화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상황을 그대로 아니면 데시벨이 법적 허용권과 윗집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랫집 입장에서 그렇지만 윗집 입장에서는 법적 허용 기준이 주간하고 야간을 경계해서 그렇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 맘대로 했을 때는 그냥 감수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분석적으로 상황을 이제 헤쳐나가느냐 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까지 올해 2024년도 서울대학교 기출 문제를 분석을 좀 다 해봤는데요. 문제마다 상당히 좀 역시 서울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노력과 많은 이 심혈을 기울인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이라도 제발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서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에게 인사 한 말씀.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분석했던 내용들의 어떤 답안이 나랑 매우 다른데 이런 것도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중에 절반 정도는 맞는 답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소장님과 나눴던 이 내용에서 그 논리적인 흐름이 분명한 가운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가 분명한 가운데 본인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저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을 하면서 소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마시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이고 옳은 생각인가는 한번 꼭 점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독선적인 어떤 한 분한테 수업을 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책을 대화형으로 만들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또 정답이다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걸 좀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런 각도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도 앞에서 바라보느냐 뒤에서 바라보느냐 옆에서 바라보느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수험생들은 다각도로 바라보면서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MMI 대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